어떤 메모길래 아파트가 난리가 났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메모가 하나 붙었는데요. 보통 차량 앞유리에 메모가 있다라고 하면요. 뭐 연락처, 그렇죠. 전화번호가 있거나 아니면 방문증 같은 거 놓는 경우가 그러네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메모는 좀 달랐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메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뭘까요? 무슨 메모예요? 스티커를 붙이면 네. 찾아가서 흉기로 찌른다. 어머나? 라고 공책을 그냥 쭉 찢어서 굉장히 큰 글씨로 써 있었던 어머나? 메모였습니다. 아니, 저 내용만 읽어도 섬뜩하고 지금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전예현 평론가 저 메모가 말이 돼요? 왜 저런 걸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모를 본 사람들이 한 번쯤 다 깜짝 놀라고 공포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런 글과 사진을 올린 작성자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이런 차 그리고 차에 붙어있는 문구를 발견했는데 추정컨대 아마 아파트 지상주차를 위반한 차량에 스티커가 붙이니까 차주가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아파트의 주상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위반하면 가끔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글쎄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있다면 보통 이제 종이 같은 걸 놓거나 전화를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차에 위반 스티커가 붙이니까 화가 나서 이런 문구를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난리가 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뉴스파이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는 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네? 반전요? 지금 AI로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봤어요. 그 영상 보면 이 AI 영상 보면 약간 이해는 돼요. 아, 저렇게 메모를 남겨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상주차장이 밤 10시부터 8시까지 허용된다. 그러니까 아마 늦게 퇴근하고 와서 그래요. 밤 잘 때까지는 오케이. 허용할 테니까 아침에 일찍 이동하세요.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런데 그걸 넘기니까 지상주차장에 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그렇게 지금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메모를 남겼는데 앞서 반전이 있다고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무슨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이 차량의 주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내 네. 차에 스티커를 붙이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읽히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이 나는 이 차량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인 적이 없다. 그런 메모를 내가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제3자가 이런 메모를 남겼다는 것인데 장난일지라도 이렇게 섬뜩한 어떤 메모를 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차량 앞유리에 메모가 떡하니 붙어 있는데 그렇게 큰 글씨로 써 있는데 그것도 섬뜩한 표현을. 근데 지금 차량 주인은 내가 붙인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파트면 또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 그러면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CCTV 들여다보면 뭐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해서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 수사에 착수하면서 곧바로 아파트 단지 CCTV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CCTV에 찍힌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범행을 부인했던 20대 차량 주인이 자신의 차량에 직접 메모를 붙이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 이날 오후 주거지에서 20대 차량 주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애초에는 그래요.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나 주민분들이나 경찰도 완강하게 진짜 제가 안 붙였어요 하니까 그래요? 그럼 누굴까 하고 의아한 상황에서 수사를 시작했겠죠. 근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에요. 아니 CCTV 보면 금방 나올 거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20대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줬기 때문에 사실 합당한 또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찰은 처음에 20대 차주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죄명은 공중협박죄였습니다. 이 공중협박죄라는 게 올해 3월부터 신설되어서 처벌되는 규정인데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런 협박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협박한 행위를 실제로 실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차주 같은 경우는 공중협박죄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공중협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이나 다수를 향해야 되는데 사실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르겠다라는 거는 스티커를 붙이는 주체가 있잖아요. 사실상 상대가 좀 특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상대로 협박을 했다라고 해서 협박죄 적용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지금 저 거짓말은 금세 탄로났고요. 앞으로 이제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요즘 아무리 뭐 날씨가 덥고 특히 우리 사회가 욱하는 사회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을 넘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손님이면 그냥 손님이지 뭐 이게 알쏭달쏭해.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손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달 4일 밤에요. 서울의 네.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허. 늦은 밤에 편의점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보통 편의점에 왔으면 물건에 관심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직원에 관심을 보였다는 네. 겁니다. 왜 이렇게 직원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어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깊은 밤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섰죠. 잠시 물건을 둘러보더니 직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네.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남성은 태어난 척 딴청을 부립니다. 네. 직원에게 뭔가 말을 건네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듯 하더니 네. 자, 지켜보고요. 이제 손님이 떠나자 직원 앞으로 다가가서는 담배를 달라고 하고요. 직원이 담배를 꺼내려는 순간 저렇게 돌변해서 어머머.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직원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어머머머머. 협박 끝에 현금통 속에 돈을 모두 빼앗은 그는 태연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즘 세상이 왜 이래요? 아니 그럼 저 몹쓸 인간은 저 강도짓을 하려고 지금까지 저 이 편의점 안에서 서성대고 주변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편의점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점주들도 많은데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이 빠져나간 후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세상에. 남성의 인상착의를 알려줬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긴급히 주변을 수색했는데 한 사람이 경찰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요? 이후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자, 경찰 눈에 한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이 그를 뒤쫓아가서 불신 검문을 실시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끝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합니다. 저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결국은 경찰이 이 남성의 쇼핑백을 뒤졌는데 네. 범행 당시 입었던 조끼, 빼앗은 현금, 물품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것도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게 저 금방 탄로날 걸 자기가 아니라 그래. 그리고 보세요. 경찰분들의 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편의점 강도가 발생하면요, 즉시 현장에서 검거해야 합니다. 편의점 강도는 현장에서 충분히 검거할 수 있고 만약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경찰은 CCTV 관제 센터를 통해서 도주로를 파악하면서 인근으로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한 골목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기에 이르는데 네. 사실 뉴스파이트 취재 결과 경찰은 피의자를 처음 목격했을 당시에 범인인지 긴가민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고 접수된 옷차림과 이 피의자의 옷차림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신고자가 사건 당시에 많이 놀라서 옷차림을 잘못 기억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피의자를 계속 쫓아갔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경찰의 눈에는 피의자의 손에 쇼핑백이 들려있는 모습이 쉽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4분 만에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 몹쓸 인간이요. 나름 범죄 영화 등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편의점 내부에서는 뭔가 이 가로줄 무늬가 있는 그 여름용 조끼를 입은 게 바로 확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검거될 때는 그걸 벗었잖아요. 그래서 쇼핑백 가방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아닌데 아까 인상착의 했던 그거 아닌데 라고 순간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 경찰분들 집념의 경찰분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저 몹쓸이가 딱 잡고 봤더니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대체? 네, 뉴스파이터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남성 생활고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활고라는 것이 지금은 지자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사각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생활고를 이유로 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강탈을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범인 지금 생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지금 범행 장소를 굉장히 많이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남아있는 혼자서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 있는 그런 그 편의점을 찾아다니면서 네.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고요? 말도 안,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박주 변호사님, 저 인간이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어떤 음식점, 식당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식당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 해도 그거 큰 범죄인데 저 인간은 애초에 흉기를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이건 계획범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생활고로 인한 범죄인가도 사실 의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 50대 남성을 잡고 갖고 있던 가방을 뒤져봤더니 가방 속에는 현금 20만 원이 있었고요. 담배 11갑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범행 당시 입었던 조끼인데 보통 생활고라고 하면 사실상 먹을 식료품 같은 거를 훔치기 마련인데 담배 11갑이 있었다라는 게 과연 생활고 때문인가 사실 의심되는 정황이고요. 그쵸. 그리고 범행 당시 사용됐던 흉기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수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특수 강도죄라는 거에 특수가 붙었잖아요. 네. 특수라는 거는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흉기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강도죄인데 이게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해서는 여죄 여부도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죄 여부라든지 전과 이력 여부에 따라서 이 처벌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 몹쓸 인간요,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되고요. 걱정되는 건 이제 당시에 편의점 직원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혹시 필요하다면 주변 분들이 또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신적 치료도, 왜냐면 이제 밤에 저분 무서워서 밤길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도 무섭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원까지 차지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드려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반가운 이름 두 분 나왔어요. 주현미 씨, 이연복 씨.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소식가 화교의 자랑. 어머나! 두 분이 화교의 자랑. 어머, 진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화교 출신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특히 화교 학교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대요. 동창이에요? 네, 동창이었습니다. 어머나! 나이는 이연복 씨가 59년생, 주현미 씨가 61년생이어서 이연복 씨가 2살 많은데 어허. 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갔대요. 오호. 그래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연복 씨가 2년 늦게 들어갔다고 지금 I자를 가리키는 V를 하고 있군요. 2년 늦게 들어갔다. 2년 늦게 들어갔다. 네. 2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고 그걸 있네. 알려주고 아하,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6년 내내 같은 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송 활동을 뭐 주현미 씨는 데뷔한 지 방송에 정식으로 데뷔한 지 거의 뭐 40년 정도 됐고요. 이연복 씨도 첫 방송 생각해 보니 거의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세상에. 방송 이렇게 오래 했는데 같이 방송에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네. 보시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나 이것도 갖고 있어요. 어머나 초등학교 앨범 졸업장. 나는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떡하면 나 이거 하나만 보내줘요 이게 나야 이게 나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왕휘균. 아니, 알아요. 이 친구는 아직도 연락해. 아 진짜 어렸을 때 그리고 학창 시절 얘기하면 연탄
난로 큰 거 펴가지고 겨울 때 되면 연탄 난로 주위에 앉은 애들이 되게 부러웠어. 근데 돌아가면서 앉지 않았어요, 우리? 돌아가도 앉아도 약간 꼴통들은 약간 밖으로 배정하고 그러니까 셰프님은 꼴통이었던 거네요. 나는 이제 등록금 문제 때문에 자꾸 시달리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졌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이 음식점을 하는 친구는 짜장을 볶아와요. 도시락 반찬으로. 그래서 그거 얻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한 숟갈만 얻어서 밥에 비벼 먹고 그랬던 거 생각나요. 야, 지금 저 두 분들이 추억 소환하는 그 단어 중에 정말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글쎄 이게 정겹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연탄 난로 세상에 거기에 도시락 그 겨울에 올려놨잖아요. 세상에 그 다 그 따뜻하게 데워 먹고 어머 세상에 정말로 이 추억 얘기하느라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겠어요. 예, 근데 이연복 씨 얘기를 들으면 주현미 씨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래도 워낙 잘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노래 좀 해줘라고 하면 또 노래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 우리가 하나 엿볼 수가 있는데 이연복 씨가 혹시 저 어린 시절에 주현미 씨를 좀 싹사랑한 게 아닐까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연복 씨의 기억 속에서 이 주현미 씨의 활동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미자 가수 모창 대회에서 주현미 씨가 상을 받았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데뷔 후에 TV에서 주현미 씨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와.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게 귀여운 초등학생 이연복 씨의 짝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유는 네. 주현미 씨가 동창이긴 한데 주현미 씨는 이연복 씨를 그렇게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6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라고 해요. 글쎄요, 이연복 씨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할 수도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살짝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이연복 씨 입장에서는 진짜 화를 내도 농담입니다. 근데 혹시 방송을 같이 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SNS 통해서 저 모르시겠어요? 저 초등학교 내내 6년 내내 같이 반이었던 이연복입니다라고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입지가 굳지 못했다고 생각했던지 먼저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현미 씨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화교 3세입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학창 시절에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서 슬픔을 털어놓은 적도 있는데 와 근데 잠깐만요. 얼굴이 어릴 때 얼굴이 이종근 평론가님 솔직하게 지금 어릴 때 얼굴이 거의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까 보면서 거의 그대로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눈매가 다 그대로네 그럼요. 진짜. 그리고 와. 특히 보시면 코 옆에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까지 선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주현미 씨는 자연미인이다. 자연미인이다. 생각이 네. 검증됐어요. 네네. 네. 박수민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주현미 씨가 화교 출신인데 저 어릴 때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던 주현미 씨 어린 마음에 화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의외였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너무나 큰 인기를 얻고 생활을 잘 해왔던 주현미 씨인데 동네에서 화교라고 하면 어릴 때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화교로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이연복 씨가 자리 잡고 인정받아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연복 씨 당당하게 자랑을 시작하는데 네. 지금도 학교에 있는 화교 박물관에 가보면 화교를 빛낸 사람들이라면서 우리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진짜 합니다. 저게 걸려 있나 봐요. 어머나 세상에 화교를 빛낸 사람들 해가지고 보세요. 주현미 씨, 이연복 씨가 다 지금 화교 박물관에 걸려 있다는데 근데 보세요. 앞서 그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지금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오히려 남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의 부러움과 주변의 그 시선을 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화교로 산다는 게 대한민국 땅에서 화교로 살아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꼬마 가수가 네, 있었잖아. 있어요. 1학년 때 TV에 이미자 스페셜 아워라는 그런 컨테스트. 거기 가서 뭣도 모르고 노래했는데 제가 그땐 그랑프리였어요. 대상의 이름이. 그랑프리 그 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척 아저씨 한 분이 작곡가 선생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기념 앨범이라도 내자. 그래서 앨범을 발표를 하고 이제 친정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아, 어떻게 딴따라를 하냐. 근데 친정 엄마는 그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그 공무원, 뭐 이 관공서는 취직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일반 회사에도 취직이 안 됐었어요. 그러려면 자유업을 해야 된다. 그 약사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배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나무 배달통이었었어요. 내 팬 하나가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나도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만약에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술 한잔 하면서 넌 어떻게 지냈니? 나는 어떻게 지냈어? 이거 약간 눈물 날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 네, 맞아, 맞아. 너무 인생 그게 시간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몰라도 대견하고 아 그렇습니다. 야, MBN의 대표 예능 알토란이 이종근 평론가님. 네. 마치 TV는 사랑을 싣고 그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두 사람이 각각의 분야에서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못 만나는 걸 만나게 해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좀 아픈 그런 속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교 2세대, 3세대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만나면 화교라는 게 또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은연중에 만약에 이렇게 유명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화교를 굉장히 숨기고 서로 간에 그렇게 만나지 않는 그런 그 관계를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공했으니까 떳떳하게 화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산 게 아버지 세대예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 좀 전에도 나왔지만 화교는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집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든지 전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삶. 그러니까 사실 중국 음식점을 거의 다 가게를 승계를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주현미 씨나 또는 이현복 씨나 배구 선수 후인정 후인정 배구 선수 우리 국가대표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화교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화교다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연예인도 참 많아졌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지나갔으면 약사면허증에 있는 그 주현미 씨의 사진도 좀 이채로웠어요. 어쨌든 각각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신 두 분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정말 진심으로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나? 이경실의 바람이 담긴 수박 물김치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뭔가 바람이 담겼다는 거 중요한데 수박 물김치란 것도 있어요. 이름하나 담가봤어요 혹시? 저 안 담가가지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갑자기 김치 담가봤냐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수박 물김치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데 네. 이경실 씨가 물김치를 담그면서 SNS에 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어허. 그러면서 이게 일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머 이 사진인가 봐요? 네,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일기장 한 편을 소개한 것처럼 많이 네. 올렸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이 일기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또 함께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뭐 가락동 시장에 가서 알배기 배추 한 네. 박스를 사왔다라면서 올해 수박 물김치를 담그려고 12개 중 10개 간을 했는데 네. 지금 아까 사진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어깨에 그 실리콘 부항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이고. 어깨가 좀 아픈지 실리콘 부항까지 붙이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다라면서 물김치를 담그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또 물김치에 바람을 좀 담았다는 거예요. 맛있어져라라는 바람도 담았는데 네. 또 한 가지 바람은 이거였습니다. 늘 마음에 걸린 동생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수박 물김치는 핑계고 그녀가 보고 싶다. 동생아 잘 견디고 있지? 라고 썼습니다. 야,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애틋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나 봐 이경실이가. 보니까 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저 알배기 배추 담그고 있었군요. 세상에 수박 물김치랑 박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경실 씨 형제 자매 관계를 보면요.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없어요. 어머나? 그러면 대체 여기서 말한 동생은 누구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그 이경실 씨가 쓴 글을 보면 사실 물김치는 핑계고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면서 얼굴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 동생과 애틋한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경실 씨 글을 보면요. 그 애정이 더 드러납니다. 이 동생아 잘 견디고 있지 담그는 내내 널 아니, 저거 좀 생각하면서 글자대로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박주민 변호사님? 기도했어. 동생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동생아 잘 견디고 있지 담그는 내내 내 생각하고 기도했어. 네. 외로워 말고 허망해 하지도 말고 그저 내 몸만 생각해. 잘 치료받고 완쾌해라 라는 글을 썼는데요. 네. 이경실 씨는 이게 사람이 아플 때 느끼는 고립감이나 아니면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본인도 느껴봐서 잘 안다면서 네. 그래서 더 마음을 쓰이는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이 물김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여현 평론가님 뭐 친동생, 왜냐면 가족으로만 보면, 가족 내로 보면 사남매 중에 이경실 씨가 막내니까 친동생은 없다는 게 나왔어요. 이제 그거 확인됐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사회생활할 때 아끼는 동생분을 위해서 김치를 만든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근데 시청자분들 이름 더 궁금해져. 그 동생이 누굴까 막 그렇게 궁금해지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담가준다는 건 웬만큼 친하지 않고는 그러네요. 담그기 어렵고 맞아요. 이경실 씨가 본인도 밝혔듯이 이미 할머니십니다. 돌봐야 사람이 많은데도 굳이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물김치를 담갔다. 그 좋아하는 동생 바로 박미선 씨입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박미선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말 썼잖아요. 너 몸만 생각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팬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미선 씨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박미선 씨가 워낙 또 이분과 친하기도 하지만 박미선 씨가 올해 초에 건강 문제로 방송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미선 씨 유튜브 굉장히 재밌고 저도 많이 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도 지금 거의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경실 씨의 이 정성이 담긴 물김치 그리고 이 받을 동생이 바로 박미선 씨가 아닐까 이렇게 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이 늘 마음에 걸린 동생에게 전달해 주려고라는 이 글에 대해서 이 동생 혹시 비읍, 미음, 시옷 그러니까 박미선 씨께 가는 거 아닐까요?라고 했는데 네. 이경실 씨가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할 때 네.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심을 담아서 네. 이 박미선 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 아하. 이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뭔가 아픈 사연이 등장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좀 사심을 담아 방송하자면 팬으로서 김치는 못 담가드려도 그렇죠, 맞아요. 말로라도 빨리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고딩엄빠 진행하실 맞습니다. MBN 예능 고딩엄빠 진행하실 때도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그때 당시에 그 고딩엄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훈계도 해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땐 또 울어요. 같이 그게 딱 느껴지는데 박성배 변호사 아까 누리꾼들이 혹시 비읍 미음 시옷 분께 드리는가 할 때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좋아요만 눌렀어요. 그렇다면 맞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2달 전쯤에 이경실 씨가 이른바 어머니 레시피로 대학 가득 물김치를 담근 적이 있는데 이때 맛깔스러운 김치 사진에 박미선 씨가 요리사 다 됐구만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경실 씨가 미선아 먹이고 싶다라고 화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이를 두고 대중들 당시에 물김치 맛있게 먹어준 박미선 씨를 기억하고 이경실 씨가 또 만들어주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경실 씨 일기 말미에는 오늘 배달 갑니다라고도 적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물김치의 주인공이 박미선 씨가 맞다면 이 두 분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오랜만에 근황을 전해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머나. 그런 사진이 공개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오늘 배달 갑니다. 그러면 한 며칠 뒤에 SNS에 땅 같이 알배기 배추와 수박 물김치를 가운데 두고 짠 이렇게 고개 마주 대고 찍은 사진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이담 아나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경식 박미선 씨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추정이 되는데 박미선 씨를 향한 그 이경실 씨의 평소 사랑은 알겠는데 이제 이 궁금증이 여기에 쏠리잖아요. 그럼 박미선 씨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 궁금하잖아요. 네, 정확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요, 박미선 씨의 남편이 이봉원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38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온 우리 아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면서요, 아프지만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또 울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봉원 씨 잘 눈물을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아프게 또 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알렸던 거로는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가지지
되지만 심각한 투병중은 아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귀 시점은 미정이에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제 박미선 씨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분간 방송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박미선 씨 SNS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요?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게시물이 조혜련 씨와 이제 두 분이 사진 찍은 것들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것도 조혜련 씨의 곡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지난 5월 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이경실 씨, 또 박미선 씨, 조혜련 씨 이렇게 세 분이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조만간 좋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한번 근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요거였나 있습니다. 봐요. 요거 하여튼 뭐 네, 그- 네, 이 사진들입니다. 이거였어요? 네. 네. 이제 최근에 그 조혜련 씨가 곡을 냈는데 그걸 홍보하느라 세상에 언니 조혜련 씨한테는 이 박미선 씨가 언니죠. 그렇죠. 네, 언니로서의 맞습니다. 마음 또 야, 이 대물 이 내리사랑처럼 제일 큰 언니 이경실 씨가 박미선 씨를 사랑하고 또 박미선 씨는 막둥이 동생 조혜련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SNS 등을 통한 사진에서 또 제일 또 왕언니네 저기 양희은 씨 왕언니가 또 계시네요. 어쨌든 또 저 네 분의 정말 우정이 빛나는 순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뭐든지요 다시 시작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미선 씨 앞으로 또 우리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짠 나타나시길 진심으로 이경실 씨와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그녀의 이름은 리플리였다. 리플리. 이 단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리플리.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제대로 풀어드리고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허.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한 남성의 고민 사연입니다. 한 남성이요. 중고 물품 거래를 하다가 만난 여성에게 좀 호감을 느꼈대요. 네. 우연히 만나서 좀 친해지게 된 건데 네. 이 여성은요. 본인이 요가 학원 강사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가 학원 강사라고 하니까 이 남성도 약간 요가를 알아야지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요가 수업을 따로 받기도 했다고 해요. 다른 데서 과외를 한 거야. 네, 좀 이제 친해지고 싶으니까 네. 개인 교습 저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여성이 사이가 좀 가까워지니까 털어놓듯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나는 사실 한 사업가의 숨겨진 딸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그동안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됐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죠. 가정사 같죠. 이 남성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된 이 남성이 이야기합니다.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머나. 야, 그 어떤 장면의 프로포즈보다도 되게 로맨틱한 막 달달하고 막 손발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혹시 저 프로포즈를 여성분이 받아들였을까요? 전현현 평론가님. 네,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나. 프로포즈에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했습니다. 근데. 그 남성은 정말 당시에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네. 결혼 준비도 착착착 진행이 됐고 와.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운이 좋다. 어디서 이런 인연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우리가 제목에서 리플리라는 말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제 이 사연을 듣다 보면 이 단어를 몰랐던 분들도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허, 네네. 자, 뭔가 아내가 이상합니다. 일단 요가 강사라고 했는데 출근 시간이 들쭉날쭉이에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 언제야? 수업 시간 정해져 있지 않나? 네.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은 출장 수업이야. 뭐 그건까지는 그렇다 치죠.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요가 강사라고 일하고 있는 그 요가원 이름이 뭐야? 부인이 왜 찾아오라고 하지? 나 그런 거 싫어. 뭐 물론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어머 우리 요가 선생님이시네요가 아니라 회원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보통 강사들한테 회원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 이 아내 요가 강사 출신이 아니라 그냥 요가 수업을 들었던 요가 수강생 출신이었어요. 본인 수강생이에요? 남편은 이 강사인 줄 알고 본인이 요가 그러니까요. 과외까지 받았잖아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물은 거예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아내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곧 자격증 딸 예정이야. 아니, 그러면 진짜가 되잖아. 이 말은 본인이 지금 거짓말 해놓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그러네요. 뜻이겠죠. 네. 남편이 아니 그러면 월급이라고 돈 가져왔던데 그건 뭐지?
아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대출받은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확인해 봤더니 이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 아내분이란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른 사람 앞에서 저 항공기 파일럿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근데 가짜가 드러났어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면 되잖아 파일럿.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남편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특히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아내는 이른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르바이트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 가기도 했고 어머나. 집안을 어질러 놓고는 강아지가 그랬다고 덮어 씌우질 않나. 심지어는 연예인 누구누구랑 친해 같은 테니스 클럽 다녔어 라는 말도 알고 봤더니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인맥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수위면은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저희들의 중간중간 아까 이제 너무 실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남편의 입장으로 이 대입을 해보면 네. 전혀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에? 진짜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프로포즈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아내의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아픔을 다 함께 보듬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충격적인 가정사.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짓이었다는 어머, 겁니다. 세상에. 숨겨진 자식이었다느니 혹은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니 했던 얘기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세상에.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지금 자란 거였습니다. 남편, 아내의 가족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는데도 네. 아내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였습니다. 왜 이래요, 진짜. 이 남편 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실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 아내 말로만 듣던 리플리 중국은 맞겠죠?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여러 그 네티즌들한테. 아니, 이종근 평론가 리플리 중국은 뭐예요? 시청자분들 궁금해. 저거 뭐예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허구의 세계 속에 자신을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거짓말들을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린 사람들을 주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듣고 보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그녀의 이름은 리플리 증후군 지금 그게 붙은 것 같은데 이담하나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지금 영화 뺨치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 남편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병이든 아니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아내, 또 거짓말을 실제라고 믿는 이 아내와 더는 못 살겠다는 아유. 거예요. 그동안은 아내를 또 사랑하니까 좀 참고 살긴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또 양육권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남편분의 최종 고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된 남편분이 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 중에는 혼인은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혼인의 전제가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신뢰? 하나는 애정이고 하나는 신뢰인데요. 이렇게 거짓말이 반복이 돼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거짓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 거짓말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그걸로 인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이혼하는 사유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아내가 일종의 정신질환, 그러니까 허언증이란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혼인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병이라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편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이 그거였어요.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엄마 밑에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의 양육권도 남편분께서는 본인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은 아내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권은 오로지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만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정황상으로도 남편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나아 보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내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육권이 남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짓말의 반복은 아이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요, 이 아내분이 제일 좋은 건 이 아내분이 뭐 허언증 그런 증세보다는 지금까지 잘못을 다 뉘우치고 다시 개과천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혼이란 파국도 맞고. 근데 그런 단계를 만약 넘어섰다면 일단 이혼은 이 남편분께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분에 대한 정신적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남편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지금 많은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주혜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부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전 10시 정도에 시작돼서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하고요. 3시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현재 이 법원을 나와서 지금 에어컨도 없는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대기 중인데요.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박주혜 변호사님은 이제 뭐 송사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뭐 구치소도 많이 뭐 방문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남부구치소면 혹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그 구치소는 같은 데예요? 어딥니까? 아니요, 다른 곳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은 지금 서울구치소거든요. 원래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 같은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같은 구치소에 있는 거는 사실상 이 구치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법원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대기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꼼꼼하게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속 사유를 특검 측이 제출한. 그런데 지난번에 특검이 한 차례 소환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때 소환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검 출석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력기차 송가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영장심사.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특검 출석할 때는 했는데 오늘 심사 때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네요, 진짜. 네, 그냥 굳게 입을 다문 모습밖에 저희가 볼 수 없었는데요. 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검색 자켓에 또 흰색 셔츠 그리고 또 검은 치마 차림, 그 옷차림은 똑같았어요. 게다가 이제 엿새 전에 조사 때 가져왔던 그 시가 한 10만 원 안팎 정도 되는 그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요. 신발 역시 똑같은 신발로 보였습니다. 네. 김 여사는 차에서 저렇게 내리는 순간 내리자 이제 바람에 약간 앞머리가
흩날렸잖아요. 네. 저걸 잠깐 매만지고 이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였는데요. 굉장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듯한 굳은 표정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셨지만 지난 조사 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했던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고개를 숙이고 정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네. 법정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잠시 네. 취재진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검이 중요한 브리핑을 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건설사 이름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목걸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김 여사 오빠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 그 진품을 서희건설이 보유하고 있고 서희건설 압수수색 이후에 서희건설이 전격적으로 진품을 특검에 제출하면서 자수서도 제출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이 대선 직후에 구매해서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네. 이로 인해 김 여사 측 그동안의 해명, 2010년경 홍콩에서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해명은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늦으면 새벽에 결정되는데 과연 초유의 부부 동시구속,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동시구속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